혹시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남은 건 차가운 외면과 빚더미뿐이라면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40년을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할 때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절망 끝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생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부산의 성주가 되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용기를 드릴게요. 새벽이시네요. 장례식장 복도에는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타들어가는 향 냄새가 코끝을 맵게 찔러요.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무심하게도 웃고만 있는데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은 저 늙은이 하나뿐이네요. 참 쓸쓸하죠. 4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나 적막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 태준이랑 며느리 지영이는 벌써 갔어요. 저녁 먹고 얼마 안 돼서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다고, 애가 학원 끝나고 혼자 있어서 불안하다고, 그 뻔한 핑계들이 비수처럼 꽂히는데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아들 체면 구기게 할까봐, 며느리 눈치 보일까봐 조심해서 가라는 말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내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니 빈소에는 정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국화꽃잎이 시들어가는 걸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영정 사진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영감, 미안해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가는 길마저 이렇게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반긴 건 남편의 온기가 아니라 현관부터 거실, 안방 가구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붉은 딱지들이었어요. 40년을 쓸고 닦으며 지켜온 우리 집인데 그 붉은색이 어찌나 흉물스럽고 무섭던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지난 2년은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남편이 덜컥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집 통장 잔고는 썰물 빠지듯 말라갔어요.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적금 깨고 보험 깨고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남들은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여행 다닌다는데 우리는 병원비라는 구멍난 독에 물 붓기 바빴죠. 이른바 메디컬 푸어라고 하던가요. 뉴스에서나 보던 그 말이 제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비참했던 건 그때였어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막막해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을 때 말이에요.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애들 학비에 대출금에 숨통이 조여요. 이번엔 300만 원만 보낼게요. 더는 무리입니다. 300만 원. 그게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목숨값이었나 봐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작 부모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 아이가 내민 건 그 차가운 거절과 돈 몇 푼이 전부였어요. 섭섭하다는 말조차 사치 같아서 입을 다물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 장래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검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흙발로 거실을 밟고 들어와서 빨리 비워달라고 절차대로 하는 거니 협조하라고 건조하게 말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40년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남의 손에 의해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걸 보면서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챙겨 나올 수 있는 건 고작 남편의 낡은 옷 몇 가지와 제 옷가지가 든 보따리 2개뿐이었어요. 그 넓던 집에서 우리 부부의 40년 세월이 겨우 보따리 2개로 줄어들다니.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삿짐 트럭도 아니고 쫓겨나는 꼴로 대문 밖을 나서니 담벼락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 집 아들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이라며 부모가 저 꼴이 되도록 자식은 뭐 했대. 자식 농사 헛지었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돌았었네. 그 말들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안 나서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그저 가족들 굶기지 않고 남편 병수발 들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왜 칠순이 넘은 나이에 길바닥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갈 곳이 없어서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뜨거운 불가마 냄새와 낯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딱딱한 바닥에 누워 쪽잠을 자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데 정말 이러다 객사하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 이름을 찾아놓고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수십 번도 더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전화하면 싫어할 텐데, 며느리가 질색할 텐데,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는 현실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눈 딱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바쁜데 왜 전화했냐는 투였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침을 삼키며 입을 뗐어요. 태준아, 엄마다. 나 갈 데가 없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당장 몸 뉘일 곳이 없어. 딱 2달만 내가 집 구할 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지자. 정말 딱 2달이면 된다. 말을 뱉어놓고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제발 오라고. 엄마가 왜 찜질방에 있냐고 화를 내주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온 건 길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아들이 내뱉은 그 깊은 한숨 소리가 제 심장을 쿵하고 내려 찍는 것 같았어요. 그 한숨 속에 담긴 뜻을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귀찮음, 짜증, 곤란함, 어머니가 짐이 된다는 그 무언의 신호. 그 침묵의 시간이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지옥 같은 생활의 예고편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는데 염치불구하고 아들의 그 한숨 소리에 매달려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건지 묻고 또 물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제 꼴이 어찌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지더라고요. 보따리 2개를 양손에 쥐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영락없는 행여병자가 따로 없었어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손이 떨려서 벨을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겨우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더니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보는데 반가움은커녕 경멸에 가까운 표정을 짓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리 말씀을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냐고. 자기들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불쑥 오시면 곤란하다고 쏘아붙이는데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40평이 넘는다는 아파트는 참 넓고 좋습디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제 낡은 양말이 부끄러워서 발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손주방도 서재도 아니었어요. 부엌 옆에 붙은 다용도실, 세탁기가 웅웅거리고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 좁은 창고방이었어요. 짐 정리할 공간도 없이 세탁기 옆에 얇은 이불 하나 덩그러니 깔아주면서 남는 방이 없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밥만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저한테 떼끼를 박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아까 전화로 2달이라고 하셨죠?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 안에 무조건 나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저희한테 짐이 되시면 곤란해요. 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입에서 나온 그 짐이라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대기업 보내려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콩나물 다듬으며 보낸 그 세월이 결국 아들에게는 짐짝 하나 키운 꼴밖에 안 됐나 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모 부양을 그저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손익분기점 따지듯 말하는 저 싸늘한 눈빛 앞에 저는 그저 처리 곤란한 부채 덩어리에 불과했는걸요.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가는데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쫓겨날까봐 꾹꾹 눌러 참으며 밥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뷰티샵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일찌감치 일어나 부엌 서성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메모지 한 장을 툭 건네더군요. 뭔가 싶어봤더니 청소, 빨래, 저녁 식사 메뉴, 분리수거 요일 같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뭐해요? 밥값은 해주셔야죠. 요즘 도우미 아줌마 쓰면 하루 10만 원은 줘야 해요. 그 돈 아끼는 셈 칠 테니 집안일 좀 완벽하게 해주세요. 먼지 한 톨 안 나오게요.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는 대답도 듣지 않고 하이힐 소리를 딱딱 내며 나가버렸어요. 밥값은 하라니 그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7순이 넘은 시어머니한테 밥값을 하라니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 싶다가도 당장 갈 곳 없는 내 처지를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가사 도우미, 아니 식모가 되었습니다. 40평 넓은 아파트를 무릎 꿇고 기어 다니며 걸레질을 했어요. 며느리가 아끼는 원목 마루라, 스팀 청소기는 안 된다나 뭐라나, 무릎 관절이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분류하고 제일 비참했던 건 며느리의 속옷 빨래를 할 때였어요.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진다며 손빨래를 해놓으라고 던져두고 갔는데 며느리의 레이스 달린 속옷을 제 쭈글쭈글한 손으로 비벼 빨고 있으려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40년을 그 고생을 하며 살았나. 내 인생의 끝자락이 고작 며느리 속옷이나 빠는 식모살이인가 싶어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 내외 입맛에 맞게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5첩, 7첩으로 차려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며느리는 대놓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말없이 인상을 찌푸렸죠. 저는 식탁에 같이 앉지도 못했어요. 냄새난다고 싫어할까봐 부엌 구석 서서 남은 밥에 물 말아 먹거나 그들이 남긴 반찬 찌꺼기를 치우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2달만 참자. 2달 뒤에 어떻게든 방 한 칸이라도 구해서 나가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밤이었어요. 고된 집안일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창고방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아들 내외가 와인을 마시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용도실 문이 얇아서 거실에서 하는 얘기가 웅웅거리며 다 들려오는데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가 저는 그만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 냄새나서 죽겠어. 호라비 냄새랑 섞여서 그런가. 빨래를 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아. 자기야, 언제 나가신대? 2달 꽉 채우실 건 아니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 2달 뒤엔 무조건 내보낼 거야. 요양원 싼데 좀 알아봐도. 등급 받아서 국비 지원받으면 우리 돈 얼마 안 들 거야. 시골 구석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데는 자리 많을 거니까.
뭐라고요? 요양원. 그것도 돈 안 드는 싼 곳으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냄새 난다는 말보다, 짐이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빨리 처리해버려야 할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달 뒤에 제가 집을 구하든 말든 상관없이 고려장 지내듯 시골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운 창고방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내 젖을 빨고 자란 그 입으로 나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끔찍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밖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옥 한가운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였어요. 어젯밤 그 지옥 같은 대화를 엿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해는 무심하게도 밝게 떠오르더라고요.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며느리 지시대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등기 우편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온 거라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봤더니 세상에 생명보험금 지급 예정 통지서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이라니요.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보험 하나만큼은 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해약하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여보, 당신이나 굶어 죽을까봐 마지막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녁 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통지서를 보더니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번들거리는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갑자기 최고급 한우를 사와서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밥값 하라며 눈치 주던 사람이 오늘은 상냥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고기 한 점을 구워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데 그 친절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효도할게요. 참, 근데 이 큰 돈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긴 힘들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태준 씨가 또 재테크 전문가잖아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불려드릴게요. 일단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반반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어머니, 저희 믿으시죠? 믿으라니요. 불과 하루 전날 밤에 저를 냄새나는 폐기물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던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이렇게 가면을 바꿔 쓰고 달려드는데 정말 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입안에서 고기가 모래알처럼 씹히는데 꾹 참고 억지로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제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인감 도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옷보따리 제일 깊은 곳에 꽁꽁 싸매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증을 챙겨서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죠. 혹시 제 계좌에 무슨 변동이 있냐고요. 직원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더군요. 방금 전에 아드님이 다녀가셨는데요.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수령인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들이 제 인감을 훔쳐서 제가 수령해야 할 보험금을 자기들 계좌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잖아요. 엄연한 절도고 사기 미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것도 죽은 아버지 목숨값인 돈의 손을 댈 수가 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은행 로비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내외가 없는 틈을 타
아들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던 곳이라 잠겨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도 잠겨 있길래 드라이버로 억지로 비틀어서 열어 젖혔죠. 그리고 그 안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 글씨가 찍힌 독촉장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보낸 비독촉 문자 내역, 제2금융권 대출, 연체 통지서, 그리고 사채업자가 보낸 협박 편지까지.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금액을 더해보니 얼추 1억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 뷰티샵은 확장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아들은 그 빚을 갚겠답시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더 큰 냄에 빠진 거였어요. 대기업 부장이니 사장님이니 하면서 떵떵거리던 그 겉모습 뒤에는 이렇게 시커먼 빚 구렁텅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 남편이 피를 토하며 지켜낸 그 보험금을 노렸던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종이들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울었어요. 아범아, 네가 사람이니? 내 아버지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지킨 돈인데, 그걸 네 노름빚 갚는 데 쓰려고 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하지만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머니 노릇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털어먹을 돈주머니, 아니 뜯어먹을 고깃덩어리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아내니 묘하게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도박빚 독촉장들과 사채 서류들을 보는데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 남편이 내 목숨줄로 남겨준 그 돈만큼은 저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에게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이제 헌신하다 버려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손주 사진 보려고 악착같이 배웠던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닥에 널린 증거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최고장, 연체라는 글자들, 그리고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까지. 사진이 한 장 한 장 찍힐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련도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받더라고요. 태준아, 내 인감도장 못 봤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꾹 눌러 참으며 물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능청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기운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챙겨뒀어요. 걱정 마세요. 치매 기운이라니.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 온전치 못한 노인네로 몰아가며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 그 거짓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재를 정리하고 제 짐을 쌌습니다.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그 초라한 보따리 2개가 전부였어요. 40평 아파트의 제 흔적이라고는 그 보따리 2개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짐을 현관 앞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주섬주섬 꺼내 식탁 위에 차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밥은 먹여보내야지 싶었나 봐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차리는 밥상은 아니었어요. 멸치볶음, 김치, 콩자반, 냉장고에 있는 걸 그릇째 꺼내놓고 국을 끓였어요.
평소에 태준이가 쓰다고 질색하던 쓴바귀를 잔뜩 넣어서요.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하겠지만 이 쓴맛을 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쓰게 될지 미리 맛보라는 저 나름의 소심한 복수였죠.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밥 먹고 힘내라. 그래야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겠니?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택시를 잡았죠. 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하는데 경찰서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덤덤해서 놀랐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묘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마저 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하던 싸구려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갈 게 뻔했잖아요. 이건 자식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담당 형사님이 혀를 차며 그러시더군요. 아드님이 아주 작정을 했네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절도, 사기 미수입니다. 가족 간이라 처벌이 까다로울 순 있어도 어머니 의사가 확실하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벌 원합니다. 불러주세요. 얼마 안 있어 연락을 받은 태준이랑 지영이가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태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데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를 쳤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끼리 경찰 신고라니요. 진짜 노망나셨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노망났냐는 소리부터 하더군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오해예요. 하면서 울먹이는 척 연기를 시작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기세에 눌려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형사님께 아까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올려다보기도 무서웠던 아들인데 지금 보니 그저 빚에 쫓겨 눈이 뒤집힌 불쌍한 중년 사내일 뿐이더군요. 태준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아들이 멈칫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 아니,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저지른 도박빚, 사채빚, 그리고 내 아버지 목숨값인 보험금에 손대려 한 짓까지 전부 내가 감당해라. 그게 어른이다. 어머니, 하고 다시 소리치려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아들이 악을 쓰고 며느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훅 끼쳐 오더라고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황미경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온전한 저 자신이 되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뒤통수가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악을 쓰는 태준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뒤를 돌아보면 그 비겁하고 나약한 아들 녀석의 눈빛에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달라고 했죠. 기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묻는데 순간 머릿속에 딱 한 곳만 떠오르더군요. 부산, 왜 하필 부산이었냐고요. 글쎄요. 제가 살던 곳에서 제일 멀리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탁 트인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꽉 막힌 창고방에서 숨죽여 살던 그 시간들을 다 씻어내려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이 필요했거든요. 가장 빨리 떠나는 부산행 우등버스 표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부산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은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며칠 뒤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더라고요. 은행 알림 문자였어요.
입금 3억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이 드디어 제 명의의 새 통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 숫자를 들여다보는데 길가에 서 있는 것도 잊고 한참을 울었어요. 영감, 고마워요. 당신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요. 당신이 나 굶어 죽지 말라고, 기죽지 말고 살라고 남겨준 이 돈, 내 목숨처럼 지킬게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든든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돈이 생기니 당장 살 집부터 구해야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어요. 기장군 쪽 해안가 마을이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깨끗한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살기 편하다고 권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파트는 지긋지긋했거든요. 층간소음 눈치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남들 마주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내 땅, 내 건물을 갖고 싶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요. 그렇게 발품을 팔다가 만난 곳이 바닷가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낡은 2층짜리 상가 주택이었어요. 지은 지 30년도 더 돼서 외벽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볼품없었지만 2층 테라스에서 보는 바다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1층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였고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가격이 딱 3억 원이었어요. 저는 2번 고민도 안 하고 계약하겠다고 했죠. 남은 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싹 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도장을 찍고 내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받아드는데 그 낡고 허름한 건물이 마치 저 같아 보여서 묘한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내 성이다.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는 나만의 요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은 정말 신나게 움직였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했던 내 마음대로 집 꾸미기 원 없이 했죠. 2층은 제가 살 집으로 아늑하게 고치고 1층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커피를 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마시는 에스프레소니 마키아토니 그런 건 만들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로 했어요.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먹이려고 끓였던 진한 대추차, 직접 늙은 호박 쪄서 만든 단호박 식혜, 그리고 양배추 듬뿍 넣고 계란 부쳐서 만드는 옛날식 토스트 샌드위치.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가게 이름도 그냥 미경의 바다라고 지었어요. 촌스럽다고요. 그래도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여는 날 솔직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런 시골 구석 낡은 가게에 누가 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오픈하고 며칠 안 돼서 젊은 아가씨들이 들어오더니 가게가 너무 레트로하다나 뭐라나 사진을 막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바다 뷰가 끝내주는데 할머니가 해주는 샌드위치가 기가 막힌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주말이 되니까 가게 앞에 줄을 서는데 제가 살다 그런 구경은 처음 해봤어요. 사장님, 대추차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할머니, 샌드위치 하나만 더 포장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맛있다고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식모 취급받으며 밥값 하라는 소리 듣던 제가 여기서는 사장님 소리 들으며 제 손맛을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자존감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돈도 무섭게 들어옵디다. 한 달 정산을 해보는데 세상에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떨던 태준이 월급보다 제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신식 할머니 다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도 받고 손녀뻘 되는 손님한테 배워서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추천 메뉴 사진도 올린다니까요. 댓글에 하트가 달리고 응원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밤에 잠들기 전에 그거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그렇게 부산에서 정신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건너 아들 녀석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좁은 세상이죠. 동네 지인이 조심스럽게 전해주는데 태준이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금을 안 내놓고 경찰 신고까지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결국 그 콧대 높던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하고 며느리 지영이가 하던 뷰티샵도 문을 닫았대요. 빚더미에 앉아서 월세방으로 쫓겨났는데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아서 지금 이혼하니 많이 난리가 났다고 합디다. 솔직히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오죽 못 났으면 저러고 사나 싶어 가슴을 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더라고요.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소하지도 않고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덤덤한 기분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짐짝 취급하고 그 피 같은 돈을 훔치려 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건 제가 준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벌이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대추차를 끓여서 테라스로 나갔어요. 붉게 물드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파도에 다 씻겨 내려갔나 봐요. 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짐도 아닌 부산 기장 앞바다의 당당한 성주 황미경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산 기장 앞바다의 햇살이 참 좋았던 오후였어요. 카페 테라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즈 음악을 틀어놨는데 파도 소리랑 섞여서 얼마나 평화롭던지 커피 향에 취해 있는데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리더라고요. 손님이 왔나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익숙한 얼굴들인데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태준이랑 지영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내외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늘 번쩍번쩍한 명품, 정장만 입던 태준이는 어디서 주워 입은 듯한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머리는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부스스하더라고요. 며느리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는 얼굴에 다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 당당하던 강남 사모님은 어디 가고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여인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카페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태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5천만 원, 아니 딱 3천만 원만이라도 융통해 주시면 빚 급한 거 막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어머니. 지영이도 옆에서 엎드려 울면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월세방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졌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저렇게 비는데 내 살점을 떼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동요가 일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눈물에서 반성이나 후회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저 당장 살 길이 막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흘리는 생존을 위한 비굴한 눈물이라는 게 빤히 보였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6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갈 곳 없는 늙은 어미가 2달만 재워달라고 사정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모습, 밥값은 하라며 걸레를 던져주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 그때 제가 느꼈던 절망감과 비참함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 장사하는 곳이다. 내가 너희에게 빌었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짐짝 취급했어. 식모 부리듯 부렸지. 냄새나는 폐기물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버릴 국리나 했잖아. 나는 그때 내 아들을 잃었다. 너희는 그때 내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어. 어머니,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태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핏줄. 그래, 핏줄이라서 용서는 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미움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용서는 했어. 하지만 도움은 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남이야. 남한테 돈 빌려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쫓겨날 때처럼 너희도 당당하게 나가서 스스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말하던 어른의 책임 아니냐.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인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섬주섬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죠. 아들 부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며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배웅했죠.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카페 안에는 다시 평온한 재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다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테라스로 나갔어요.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부산 앞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남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영감, 나 잘했지. 모질다고 욕하지 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저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가르침이 될 테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당신 목까지. 내가 신나게 행복하게 살다 갈게. 지켜봐줘요. 파도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철썩거리며 들려왔어요. 입가에 저절로 편안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던 껍데기뿐인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누리는 존엄한 인간, 황미경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 노을처럼 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뜨겁고 아름답게 타오를 거라고 믿어요. 황미경 씨의 단호한 뒷모습,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가족이라는 핑계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